5년 전 남편을 묻었다고 생각했다. 남해의 한 골프 리조트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그 청구서는 남편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내 며느리와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내가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던 그 남자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삶에서 나를 지워버렸을 뿐.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내 며느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 배신과 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을지 궁금하다. 나는 65세의 이정숙. 이것은 가장 성스러운 사랑 속에 가장 끔찍한 거짓말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나의 이야기다. 사고 이후 내 삶은 메아리 같았다. 아침은 너무나 고요해서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저의 외로움을 알리는 듯했다. 매일 밤 나는 김영철의 영정사진 앞에서 촛불을 켰다. 40년간 사랑과 희생, 믿음을 함께 나눈 남자였다. 나는 그가 여전히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하소연했지만 영정사진은 멈춰버린 미소로 답할 뿐 마치 시간도 함께 죽어버린 것 같았다. 2년 후 아들 현우마저 잃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보석상 정숙보석은 나의 피난처이자 십자가가 되었다. 내가 닦는 다이아몬드. 하나하나는 차마 흘리지 못한 눈물이었다. 며느리 서연이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나는 그녀를 딸처럼 여겼다. 현우가 내게 남긴 마지막 불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열쇠와 통장, 그리고 내 신뢰를 모두 주었다. 그녀의 다정함 뒤에 내 불행의 얼굴과 내 영혼까지 앗아갈 배신의 그림자가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인천의 어느 화창한 아침, 공기 중에는 갓 내린 커피 향과 화단의 꽃향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매일처럼 일찍 보석상을 열어 재무 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했다. 영철이 죽은 후 재정을 관리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무언가를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오전 10시 정각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젊은 우체부였고 그는 상냥한 미소로 인사하며 은행 로고가 찍힌 하얀 봉투를 건넸다. 별 생각 없이 받았다. 일상적인 통지서나 월별 명세서일 거라 생각했다. 나는 유리 진열대 위에서 청구서들을 정리하며 무심코 봉투를 열었다. 하지만 검은 글씨로 인쇄된 한 줄에 시선이 멈추었을 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동 이체, 남해오션 골프, 리조트, 연회비 200만 원. 나는 종이를 진열대 위에 내려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을 다시 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 카드, 그 계좌. 오직 영철만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나는 그의 사후에 직접 해지했었다. 적어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밖에서는 태양이 여전히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꺼져버렸다.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다. 손이 너무 떨려 핸드백을 제대로 들 수조차 없었다. 로비의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나는 창구로 다가가 침착하게 말하려 했으며 상황을 설명했다. 목소리는 매 단어마다 갈라졌다. 전문적인 미소를 띤 젊은 은행원이 내 신분증을 받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후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이정숙 고객님, 이 계좌는 활성 상태입니다. 무슨 착오가 있을 겁니다. 나는 신락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계좌 주인 제 남편은 5년 전에 사망했어요. 아닙니다, 고객님. 젊은 직원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김영철 고객님께서 2주 전에 직접 오셔서 디지털 서명을 갱신하셨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발밑에 땅이 꺼지고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카운터를 굳게 붙잡았다. 확실한가요? 겨우 속삭였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새로운 서명 사본까지 남겨두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영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은행에 다시 왔다면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나는 영수증 사본을 요청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마치 내가 보게 될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감지한 것처럼. 마침내 그는 그것을 인쇄하여 마치 섬세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건넸다. 내 눈이 그 종이를 훑었을 때 세상이 멈췄다. 그 서명, 김자의 기울기, 서둘러 마무리되는 철자의 마지막 획. 그것은 내가 회사의 수표에서, 우리의 연애 편지에서 수천 번도 더 보았던 것과 똑같았다. 그리고 지금 내 가슴을 불태우는 잔인함과 함께 5년 전 내가 직접 주문 제작한 묘비에 새겨졌던 바로 그 서체였다. 마치 한겨울에 누군가 내 심장 안에서 창문을 연 것처럼 차가운 현기증을 느꼈다. 은행의 소음은 멀게만 들렸다. 마치 다른 생에서 듣는 것처럼. 순간 나는 헛것을 보고 있다고. 이 종이는 끔찍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잉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영철의 손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흔적들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두 동강 났다. 한 부분은 불신과 슬픔의 늪으로 가라앉았고 다른 한 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단단하고 날카롭게 위험할 정도로 명료한 분노로 불타올랐다. 눈물만 흘리던 과거의 이정숙은 죽고 새로운 이정숙이 태어났다. 더 이상 눈물에 만족하지 않고 이름과 날짜와 답을 원하는 여자. 나는 영수증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도시의 희미한 소음 속에서 나의 새로운 맹세가 함께하기를 속삭였다. 영철이 살아있다면 내 가족 중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해. 식당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겨우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결심했다. 골프 리조트 청구서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고 그 이후로 집안의 침묵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다. 너무나 짙어서 내 생각의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나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서연이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마치 세상 모든 일이 새 메시지처럼 단순하다는 듯이 나는 최대한 거짓된 평온함으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며칠 떠나 있어야겠다고. 해변에서 쉬면서 현우를 위해 기도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을 좀 덜어내고 싶다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완벽한 미소로 나를 보았다. 늘 다정하다고 생각했던 그 미소였지만 이제는 텅 비고 지나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다. 물론이죠, 어머님. 바람 좀 쐬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녀는 달콤하게 대답했다. 그 미소가 자신의 운명을 봉인하는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나는 평온한 척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아직 삼나무와 추억의 냄새가 나는 낡은 나무 옷장을 열고 서랍장 사이에서 우리의 결혼 사진이 담긴 액자를 찾았다. 유리는 금이 가고 사진은 빛이 바랬지만 영철의 눈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부드러움과 깨어진 약속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는 그것을 두 손에 들고 세월의 무게, 거짓말의 무게, 어쩌면 내가 믿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랑의 무게를 느꼈다. 내 입술이 거의 떨리지 않게 움직이며 그에게 속삭였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면 김영철, 하느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거야. 나는 사진을 핸드백에 넣고 조심스럽게 옷장을 닫은 뒤 심호흡을 했다. 밖에서는 서연이가 의미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열쇠를 챙기고 쇼를 두른 후 나가기 전에 그림자가 가득한 복도를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다. 나는 휴가를 가는 것이 아니었다. 진실을 찾으러 가는 길이었다. 남의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습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사방에서 소금과 꽃, 그리고 새로운 삶의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불신만이 가득했다. 하늘은 불가능할 정도로 파랗고 관광객들의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울려 퍼졌지만 나는 그 천국에 속하지 않는 그림자처럼 걸었다. 나는 운전기사를 쳐다보지도 않고 택시를 탔다.
두 손은 결혼사진을 넣은 핸드백을 꽉 쥐고 있었다. 한때 내가 아내였던 남자가 지금 나와 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침묵의 증거였다. 남해오션 골프 리조트에 도착했을 때 그 대조는 거의 견딜 수 없었다. 완벽하게 깎인 잔디, 값비싼 향수 냄새, 태양 아래 빛나는 자동차들. 내 평범한 신발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 땅 위에서 삐걱거리는 것 같았다. 나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갔다. 완벽한 유니폼과 잡지에서나 볼 법한 미소를 지닌 젊은 여성이 나를 보고 고개를 들었다. 이정숙 사모님, 그녀는 따뜻하고 거의 친숙한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순간 나는 잘못 들었나 싶었다. 다시라니요? 목이 바싹 마른 채 물었다. 그녀는 내 당혹감을 눈치채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네, 남편분이신 김영철 회장님께서 2주 전에 회원권을 갱신하셨어요. 사모님도 곧 함께 오실 거라고 하셨는데요. 가슴을 꿰뚫는 듯한 차가움을 느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리 없는 총알처럼 죽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나는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이해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주변에서는 캐디들이 웃고 있었다. 골프공이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가 공기 중에 떠다녔다. 나는 죄인들이 숨어 있는 천국보다 더 잔인한 곳은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리조트 외곽의 작은 방갈로에 자리를 잡았다. 선크림과 공허한 약속의 냄새가 나는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곳이었다. 쉬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매일 새벽동이 틀 때마다 내 눈은 현우의 낡은 망원 렌즈를 통해 골프장을 찾았다. 나는 그것을 몇 년 동안 간직해왔고 이제는 그것이 저 너머 어딘가에서 아들이 나와 함께하는 방식이라고 느꼈다. 이틀 동안은 별다른 것을 보지 못했다. 웃고 있는 노인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 태양 아래서 건배하는 행복한 커플들. 하지만 그날 오후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때 나는 그를 보았다. 영철. 그의 실루엣은 틀림없었다. 그의 느긋한 걸음걸이, 공을 치기 전에 어깨를 돌리는 방식.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난간에 기대야 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곳에 그가 있었다. 내가 묻었던 남자.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하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남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양 아래 서서 내 뼛속까지 아려오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들어 초점을 맞추며 헛것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를 보았다. 서연. 내 며느리, 내 죽은 아들의 아내. 그녀는 짧은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풀어헤친 머리카락과 그녀의 웃음소리가 조롱처럼 공중에 떠다녔다. 그녀는 영철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는 그녀를 팔로 감싸며 한때 내 것이었던 그 다정함으로 그녀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내 숨이 멎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아야 했다. 나는 셔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다. 클릭 한 번 한 번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다. 가장 상상할 수 없었던 배신이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한때 내 사랑의 증인이었던 바로 그 태양 아래서 축하받고 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렌즈를 통해 계속 지켜보았다. 손이 너무 떨려서 마치 세상 자체가 나와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지만 나는 카메라를 굳건히 잡았다. 모든 것을 봐야 했다. 거짓말이 어디까지 갔는지 알아야만 했다. 갑자기 작은 두 형체가 필드 저편에서 그들을 향해 달려왔다. 금발 곱슬머리의 여자아이와 현우의 미소를 닮은 남자아이. 심장이 멎었다. 아이들이 영철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았고 나를 두 동강 내는 외침을 똑똑히 들었다. 아빠, 보세요. 엄마가 이겼어요. 영철은 내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깊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아이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 뒤
서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마치 완벽한 가족인 양 회원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나는 공기가 나를 버리고 다리가 나를 지탱하지 못하는 것을 느꼈다. 카메라는 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테이블 위로 떨어졌고 나는 이미 느껴지지 않는 맥박을 찾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입술은 저절로 움직이며 부서진 기도를 반복했다. 그럴 리 없어. 하느님, 그럴 리가. 나는 하늘을 보았고 태양은 나를 비웃는 듯 밝고 무심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대체되었고 산자들의 세계에서 지워졌으며 나를 위로하는 척했던 여자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이는 내 사업과 아들의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수년간 눈물 흘렸던 남자 옆에 내 자리까지 빼앗았다. 내 눈물은 갑자기 말라버렸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 조심스럽게 챙겼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은 바다 앞 수평선처럼 맑아졌다.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다. 복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진실을 찾을 것이다. 영철이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누군가는 하느님과 나 앞에서 대답해야 할 테니까. 나는 산산조각 난 마음과 불타는 머리를 안고 인천으로 돌아왔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영철과 서연, 그리고 그를 아빠라고 부르던 아이들이 보였다. 증거 없이는 그 진실에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우리 재정의 모든 구석, 회사의 대차대조표 뒤에 숨겨진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을 찾기로 결심했다. 나는 영철과 20년 넘게 일했던 늙은 최 회계사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여전했다. 금속 서류함, 종이와 잉크 냄새, 세월에 누렇게 변한 커튼.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는 힘들게 일어나 다정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이 사모님, 다시는 못 뵐 줄 알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골프 리조트 청구서부터 남해에서 본 것까지 내가 말하는 동안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초조하게 얽혔다. 내가 말을 마치자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내려앉았다. 최 회계사는 고개를 숙이고 심호흡을 한 뒤 몇 초간의 망설임 끝에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는 김영철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서류철을 꺼냈다. 그가 그것을 내 쪽으로 내밀 때 그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다. 사모님,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분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셨습니다. 직접, 소위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에요. 나는 꼼짝도 못하고 반응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는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개를 끄덕였다. 12억 원입니다. 제가 직접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임시 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사모님께는 알리면 안 된다고 맹세했습니다. 그가 침을 삼켰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내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닫혀있던 관, 향 냄새, 그날 서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시신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메스꺼움을 느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잔인하게 들어맞아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인 신음소리만 나왔다. 영철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도둑의 정밀함으로 자신의 죽음과 유산, 그리고 나의 굴욕을 계획했던 것이다. 최 회계사가 계속 말하는 동안 내 생각은 불신의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빈 무덤 위에 십자가를, 거짓말 위에 쏟았던 눈물을 생각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제로는 완벽한 사기극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최 회계사가 준 서류들을 며칠 동안 검토하며 나 자신도 몰랐던 결단력을 가지고 남해로 돌아갔다. 숫자 하나, 서명 하나, 날짜 하나하나. 모든 것이 그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철과 서연이가 그들의 새로운 제국을 세운 천국을. 나는 수수하게 옷을 입었다. 베이지색 정장, 검은 선글라스,
그리고 기회를 찾는 사업가처럼 서류철을 손에 들었다. 호텔 거울 속에 나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더 이상 인천의 연약한 미망인이 아니었다. 내게 고통을 준 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준비가 된 여자였다. 나는 남해의 상업 등기소로 걸어갔다. 에어컨과 새로운 서류 냄새가 나는 현대적인 하얀 건물이었다. 나는 창구로 다가가 정중하게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왔습니다.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했다. 저는 투자자인데 현지 기업인 가온 주얼리의 서류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삐딱한 넥타이를 맨 젊은 직원이 무심코 흥얼거리며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나는 침착한 척했지만 서류철 아래에서 손에 땀이 났다. 몇 초가 흐르고 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여기 있네요. 그가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3년 전 팬데믹 중에 등록된 회사네요. 공동 설립자는 김서연과 김영철.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다. 순간 천장의 형광등 소음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젊은 직원은 화면을 보고 자신의 말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 반복했다. 공동 설립자 김서연과 김영철.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 성, 내 유산, 내 이름이 내 삶을 파괴한 자들의 깃발로 사용되다니. 내 성까지 썼구나. 억눌린 분노로 속삭였다. 눈이 타는 듯했다. 팔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자존심과 굴욕을 삼키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은 내 사랑뿐만 아니라 내 역사, 여러 세대의 노력, 나에게 의미를 주었던 존엄성까지 훔쳤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변했다. 슬픔은 차갑고 날카로운 불꽃으로 변했다. 진실과 용기로 만들어진 불꽃. 더 이상 울거나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싶었다. 아무도, 심지어 영철조차도 내 이름을 더럽히기 위해 사용할 권리는 없었으니까. 가슴이 세차게 뛰는 채 저주받은 이름들이 빛나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보았다. 김서연과 김영철. 의심을 사지 않고 공식 사본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가방을 뒤지는 척하며 몰래 휴대폰을 꺼내 서류 사진을 찍었다. 작은 셔터 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울렸다. 직원이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아주머니? 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보를 확인하는 중이었어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보안 요원이 무전기로 통화하며 복도를 따라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내 본능이 도망쳐야 한다고 소리쳤다. 나는 서류철을 탁 닫고 출구로 향했지만 등 뒤에서 외침이 들렸다. 저 여자 막아요. 내부 정보를 빼낼 수 없습니다. 나는 달리기 시작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지는 동안 금속성의 경보음이 공기를 가득 채웠다. 로비를 가로질러 회전문을 밀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한낮의 햇살에 눈이 멀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혼란스러워하는 관광객들과 자동차 소음 사이를 달려 발길이 이끄는 대로 해변 산책로까지 갔다. 그곳 터키색 바다를 마주한 곳에 태양 아래 푸른 십자가가 빛나는 작은 하얀 성당이 서 있었다. 바다의 성모 성당. 나는 생각 없이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묵이 나를 감쌌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종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다리에 힘이 풀려 첫 번째 나무 의자에 주저앉았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소용돌이가 시야를 흐리게 하는 것을 느끼며 힘겹게 숨을 쉬었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내 어깨에 닿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하얀 수녀복을 입고 평온한 눈을 한나이 든 여인이 연민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자매님,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는 눈을 뜨게 하시려는 뜻이 있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몇 년 동안 아무도 나를 자매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나는 목에 걸고 있던 묵주를 꽉 쥐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우연히 그곳에 온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느님께서 힘과 동료를 주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이끄셨다. 헬레나 수녀님은 나를 제단 뒤의 작은 방, 좁은 침대와 나무 책상, 그리고 바다가 바로 보이는 창문이 있는 소박한 방으로 안내했다. 공기 중에는 녹은 촛농과 소금 냄새가 났다. 그곳에서 파도의 속삭임과 멀리서 들려오는 기도의 메아리 사이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상하고 연약한 평화를 느꼈다. 마치 하느님께서 내 어깨를 붙잡고 계시는 것 같았다. 수녀님은 따뜻한 차와 다른 묵주를 가져다 주셨다. 오늘 밤 여기서 지내도 괜찮아요, 자매님. 그녀가 말했다. 주님의 집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할 겁니다. 나는 말할 힘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혼자 남았을 때 나는 가방을 열어 사진과 사본, 보험 증권과 함께 얻은 서류들을 꺼냈다. 책상 위에 펼쳐놓고 낡은 램프를 켰다. 이 모든 것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보내야 했다. 본당 사무실 한 구석에서 헬레나 수녀님은 먼지 쌓인 기계, 이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낡은 팩스를 보여주셨다. 가끔 다른 수녀원과 연락할 때 쓰곤 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내심만 있다면 작동한답니다. 나는 영철과 함께 일했지만 다른 이들과 달리 나를 배신하지 않았던 박 변호사 사무실의 번호를 주었다. 기계는 윙소리를 내며 천천히 서류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전송되는 페이지 하나하나가 되찾은 내 삶의 일부였고 어둠 속에서 끄집어낸 진실이었다. 끝나자 다시 침묵이 방을 채웠다. 나는 창가로 다가갔. 밖에서는 바다가 마치 나의 분노를 공유하는 듯 격렬하게 바위를 때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게 내버려두며 속삭였다. 서연이는 내 모든 것을 빼앗았지만 나를 꺾지는 못했어. 하느님께서 숨쉬게 하신다면 싸우게도 하실 거야. 나는 눈을 떴고 처음으로 나 자신을 희생자로 보지 않았다. 남편과 아들, 그리고 이름을 잃었지만 의지는 잃지 않은 여자였다. 그 순간 나는 신의 정의가 항상 번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때로는 느리지만 멈출 수 없는 파도처럼 조용히 다가온다. 그리고 이정숙은 이미 그 파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이름과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인천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집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최근의 배신 냄새가 났다. 거실에서 서연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흠잡을 데 없는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감추려 하지 않는 우월감을 풍기며 어머님, 이렇게 빨리 뵙다니 놀랍네요. 그녀는 예의를 차리는 척하며 말했다. 아직 영적인 수련 중이실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독이 든 꿀이었다. 그녀 뒤 테이블 위에는 공식 서류들, 법원의 도장이 찍힌 봉투, 가정법원에서 온 우편물들이 보였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다 뭐니? 나는 물었다. 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그 미소는 결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걱정하실 것 없어요.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절차라니? 네, 예방 조치랄까요. 요즘 어머님이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서요. 기억을 잃으시고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요. 다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어머님의 기억력 감퇴와 신경안정제 의존을 확인하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어요.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나는 속삭였다. 더 이상 사업이나 재산을 관리하실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을 매만지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법원에서 어머님 상황을 평가할 거고
그동안 제가 법정 후견인 역할을 할 거예요. 아무도 어머님을 속이지 못하게 말이죠. 나는 씁쓸한 웃음을 터뜨렸다. 집 전체에 울려 퍼지는 부서진 웃음소리였다. 네가 날 미쳤다고 하는구나. 그렇지? 그녀는 거짓 연민으로 고개를 갸웃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통이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이해하니까요.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현실을 왜곡하는 건 너야, 서연. 나한테는 증거가 있어. 증거요? 그녀가 반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워졌다. 늙고 병들고 약에 취한 여자의 환상을 누가 믿겠어요? 두고 보세요, 어머님. 곧 이 모든 건 어머님께 나쁜 기억이 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내 이름을 되찾기 위해 돌아왔고, 그녀는 완벽한 덫을 준비해 놓았다. 내 진실을 망상으로, 내 온전한 정신을 광기로 바꾸려는.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과소평가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었기에 더 이상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를. 그리고 그런 여자가 일어서면 아무리 정교한 거짓말도 그녀를 막을 수 없다. 그날 이후로 내 집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니라 우아한 감옥이 되었다. 구석구석에서 통제의 냄새가 났다. 예전에는 다정하게 인사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시선을 피하거나 바쁜 척하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가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내 정신 상태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각자의 마음에 심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보석상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송금을 시도하자 컴퓨터 화면에 빨간색 메시지가 떴다. 법원 명령에 의한 계좌 동결. 위장에 매듭이 생기는 것 같았다. 다른 계좌, 내 개인 계좌로 다시 시도했지만 같은 메시지가 나타났다. 숨이 가빠졌다. 전화기를 들어 은행에 전화했지만 기계적인 예의를 갖춘 상담원은 반복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이정숙 고객님. 고객님의 계좌는 보안상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정지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법적 대리인인 김서연 씨에게 연락하십시오. 법적 대리인. 나는 거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창밖으로 정원을 바라보았다. 현우가 어렸을 때 놀던 바로 그 정원.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거대한 공허함을 느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가장 어린 직원인 민지였. 그녀는 내 모든 움직임을 엿보면서 먼지를 닦는 척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사모님?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물었지만 그녀의 말투는 긴장되어 있었다. 아니, 아무것도. 나는 그녀가 서연에게 전할 말을 기다리는 듯 걸레를 꽉 쥐는 것을 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차분하게 미소 지었다. 내 사장님께 전해. 난 괜찮다고. 감금은 미친 여자에게 더 잘 어울린다고 말이야. 민지는 움찔하며 대답 없이 자리를 떴다. 나는 느끼지 못하는 평온함으로 집안을 걸었다. 내 오래된 보석들을 보관하던 서랍을 열려고 했지만 그것 역시 잠겨 있었다. 모든 것,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이제 그녀의 통제하에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소리치거나 나를 쫓아낼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나를 조용히 지우고 있었다. 돈도, 목소리도, 정체성도 없이.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것이 있었다. 침묵이 분노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현우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속삭였다. 계좌는 빼앗겼지만 아들아, 계획까지 빼앗기진 않았어. 하느님께서 내가 계속 숨쉬게 하신다면 그들은 아직 이긴 게 아니야. 가족 모임이 있던 날 저녁은 서연이가 완벽하게 연출한 연극이었다. 그녀는 보석상의 동업자들, 오래된 직원들, 심지어 영철의 친구 몇 명까지 초대했다. 모두가 거실에 모여 와인잔을 들고 계산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그녀가 손님들 사이를 걷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얀 옷을 입고 빛나며 한때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의 주인인 양.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거짓으로 들렸고
모든 제스처는 계산되어 있었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확장, 그리고 정숙 보석이 곧 국제적인 프랜차이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그녀의 완벽함 뒤에 숨겨진 부패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가 연설을 마치자 잔을 들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독이 가득 담긴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사랑하는 시어머님, 이정숙 여사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너무나 비꼬는 투여서 몇몇 참석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웃었다. 나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며 천천히 일어섰다. 너를 지지한 것,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게 내 가장 큰 실수였지. 그녀는 미소 지으며 몇 걸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순수한 도전이었다. 아직도 영철 씨가 자기를 사랑했다고 믿는군요. 그녀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직접적인 공격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그는 그냥 동정심 때문에, 습관 때문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정숙 씨. 당신은 올바른 아내, 편리한 아내였지만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공기가 짙어지고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서연이는 뱀이 뱉은 독을 즐기듯 그 침묵을 즐겼다.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보았다. 속으로는 무언가 부서지고 있었지만 이미 소리 없이 피 흘리는 법을 배운 내 다른 부분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다. 참 이상하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다른 사람의 찌꺼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 감히 욕망에 대해 말하다니. 그는 내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영혼을 갖는 법은 잊어버렸나 보구나, 서연. 그녀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 그녀의 미소는 순간 흐려졌고 모든 사람이 그녀의 가면 속 균열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 나는 잔을 들고 조용히 건배하며 덧붙였다. 죽었지만 아직 살아 숨쉬고 있는 망자들을 위하여. 아무도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직 식기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긴장된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나는 서연이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지만 존엄성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었다. 나는 그 건배사 이후 와인잔을 손에 든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잔 속의 와인은 살롱의 황금빛 조명을 반사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서연이의 거짓말을 떠는 여자도 동정을 구하는 순진한 미망인도 아니었다. 어색한 웃음소리가 분위기를 채우는 동안 내 눈은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다. 나를 외면했던 동업자들, 나를 모르는 척했던 직원들, 침묵을 지켰던 영철의 친구들, 모두가 같은 연극의 일부였다. 수년간 내가 희생자 역할을 맡았던 연극. 하지만 그 역할은 끝났다. 나는 천천히 잔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평온하고 절제된 미소. 나는 자신의 순간을 기다려온 포식자의 평온함을 느꼈다. 이전에는 연약했던 내 손가락은 이제 단단하게 유리잔의 가장자리를 어루만지며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단계를 마음속으로 그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도 애원하지도 않을 것이다. 서연이가 내 광기를 자신의 알리바이로 만들고 싶었다면 나는 그녀의 오만함을 내 무기로 사용할 것이다. 침묵은 내 피난처가 되었다. 나는 그녀가 이겼다고 내게 남은 얼마 안 되는 것마저 부수었다고 믿게 내버려 두었다. 경계를 낮춘 자만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그녀의 확신이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눈이 나를 대신해 말했다. 굴욕당하고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늑대를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법을 배운 여자의 눈.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맹세했다. 내게서 빼앗긴 모든 것이 몇 배로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자비나 맹목적인 복수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느리고 정확하며
피할 수 없는 정의를 찾을 것이다. 서연이가 의기양양하게 다시 잔을 드는 동안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적으로 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내 먹잇감으로 보았다. 그 모임 며칠 후 운명은 다시 한번 내 앞에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놓았다. 나는 오랜 변호사인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해에서 보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파일들과 오래된 도장이 가득한 서류철 사이에서 내 아들 현우가 목숨을 잃었다고 알려진 사고의 부검보고서 사본을 발견했다. 나는 그것을 성스러운 유물처럼 조심스럽게 손에 들었다. 내 눈은 인쇄된 글자들을 따라갔고 그때 무언가 나를 멈추게 했다. 날짜. 보고서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 이틀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심장이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쓰며 다시 천천히 읽었다. 사고 시간도 일치하지 않았다. 문서에는 현우가 저녁 7시에 사망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날 밤 그가 9시에 차에서 전화해 집에 가는 길이라고 말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한다. 엄마, 20분 후에 도착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 사 갈게요. 그가 꿈속에서도 여전히 들리는 피곤하지만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의 웃음소리와 그 후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간 침묵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박 변호사는 내 표정을 알아차리고 서류 위로 몸을 숙였다. 무슨 일입니까, 이 사모님? 그가 물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종이를 보여주었다. 이것 좀 보세요. 날짜가 맞지 않아요. 이건 실수가 될 수 없어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쳤었다. 맙소사. 이건 조작됐군요. 도장을 보세요. 서명도 원래 부검이의 것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장례식의 장면들이 머릿속에 몰려왔다. 다친 관,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연극적인 태도로 울던 서연. 그리고 나는 그녀의 말을 믿고 아들의 죽음이 사고였다고 믿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이제 알았다. 현우는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를 죽였다. 아마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는 않았겠지만 그들의 탐욕으로 상속받기 위한 완벽한 계획으로 방해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나는 눈물이 분노와 섞이는 것을 느끼며 종이를 가슴에 꽉 쥐었다. 그들은 내 아들을 이용했어. 나는 속삭였다. 그들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 내 아들을 이용했어. 박 변호사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진실은 나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정의가 그의 이름 또한 되찾을 때까지 내 아들은 편히 쉬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믿었을 때 다음 발걸음을 내디딘 것은 헬레나 수녀님이었다. 우리는 조작된 서류들을 검토하며 아침을 보냈고 나는 분노를 간신히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늘 그렇듯 평온하게 말했다. 부검 보고서가 가짜라면 진실을 서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시신이 있는 곳에는 의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날 오후 그녀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선교 간호사 시절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다. 그녀는 해질녘에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확신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접힌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눈빛은 그녀가 한마디도 하기 전에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찾았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현우의 첫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 의사 선생님이 다른 도시에 살고 계세요. 은퇴하셨지만 모든 보고서, 사본을 보관하고 계셨어요. 나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앉았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나는 거의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물었다. 헬레나 수녀님은 대답하기 전에 성호를 그었다. 그날 사고 이후 그는 시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이미 채워진 데이터가 있는 일상적인 보고서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화장 신청은 젊은 여성이 제출했다고 하셨어요. 이 사모님,
그건 서연이었어요. 나는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확실한가요? 물론이에요. 아플 정도로 차분하게 그녀가 단언했다. 그는 그녀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검은 옷을 입은 아름다운 미망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은 차가웠다고요. 그녀는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그날 밤 바로 시신을 화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사모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참아볼 수 없을 거라고 했다더군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수없이 반복되던 그 거짓말이 새로운 의미를 띠었다. 그녀가 내 아들의 시신을 숨기게 한 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편이었다. 내가 의심하기 전에 모든 증거를 지워버린 것이다. 나는 헬레나 수녀님이 가져온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화장 신청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서연의 서명이 틀림없는 파란 잉크로 단호하고 우아하며 살인적으로 적혀 있었다. 내 손은 두려움이 아니라 억눌린 분노로 떨렸다. 생명을 앗아가고 그 후에는 얼굴까지 빼앗았구나.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세상에서 그를 지워버렸어. 헬레나 수녀님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매님. 어둠은 항상 진실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만 진실은 신기하게도 빛으로 나오는 법이죠. 나는 그녀의 눈을 보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의가 먼 단어가 아님을 느꼈다. 그것은 내 안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불이었고 이번에는 아무도 아무것도 그것을 끌 수 없을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수녀원의 창가에 앉아 달빛 아래 바다의 반짝임을 바라보았다. 내 앞 책상 위에는 모든 서류가 흩어져 있었다. 영철이 수령한 보험증권, 가온 주얼리의 사업자 등록증, 조작된 부검보고서, 그리고 서연이가 서명한 화장 명령서. 그것들을 볼수록 패턴이 더욱 선명해졌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세심하게 계획된 처형이었다. 나는 현우를 떠올렸다. 그의 웃음, 그의 계획들, 가족 보석상을 현대화하겠다며 희망에 차 말하던 모습. 그는 죽기 전에 서연의 몇몇 재정적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한 번은 그가 그녀와 의심스러운 송금에 대해 다투는 것을 들었다. 그때는 부부싸움이려니 생각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들어맞았다. 서연과 영철은 현우가 사라져야 했다. 그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결코 정숙 보석의 법적 통제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합법적인 상속인으로 남아있었다. 그의 죽음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다. 나는 최 회계사가 준 보험사 서류처를 들고 꼼꼼히 다시 읽었다. 현우의 사망보험금 6억 원은 사고 일주일 후 그의 아내가 수령했다. 내 피를 얼어붙게 한 것은 첨부된 독성학 보고서였다. 비정상적인 수치들 사이에 건강한 사람과는 맞지 않는 너무 높은 수준의 바르비투르산염이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고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운전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도 졸음을 느끼며 옆에 있는 여자를 믿었을 것이다. 서연. 차는 증인도 질문도 없는 텅 빈 커브길에서 굴러떨어졌다. 완벽한 비극. 사고가 아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를 잠들게 하거나 독살한 거야. 그리고는 실수처럼 보이게 만들었어. 영철은 돈을 가지고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고 서연이는 그들과 완전한 통제 사이에 남은 유일한 장애물을 제거했다. 그때 헬레나 수녀님이 촛불을 손에 들고 조용히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벽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에요, 자매님?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새로운 평온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고통이 목적으로 변할 때만 찾아오는 그런 평온함.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증명할지도요. 현우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수녀님. 상속 때문에 살해당했어요. 그녀는 마치 다시 태어나는 사람을 보는 듯한 부드러움과 자랑스러움으로 나를 보았다. 그렇다면 이정숙 씨, 이제 침묵이 말할 시간이에요.
나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고 멀리서 바다가 포효하는 동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죽음 이후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항상 가장 잘했던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지옥에서라도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일. 그날 새벽부터 나는 체념을 위한 기도를 멈추고 힘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진실은 테이블 위에 놓였고 이제 그것을 정의로 만들 차례였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지만 혼자도 아니었다. 내 곁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두셨다. 오랜 변호사인 박 변호사님, 그리고 영철이 보석상을 꿈꾸기 시작할 때부터 나와 함께 일했던 공방의 이 실장님. 우리는 이 실장님의 작은 공방에서 비밀리에 만났다. 녹은 금속과 희망의 냄새가, 망치가 금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와 섞여 있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커튼을 내렸다. 이 사모님,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만 하세요. 저희는 따르겠습니다. 저는 그 독사 같은 여자에게 빚진 게 없어요. 우리의 일과 세월, 그리고 사모님의 아들까지 빼앗아갔잖아요. 나는 그녀의 충성심에 감동했다. 나는 가방에서 서류와 사진이 담긴 서류철을 꺼냈다. 서연과 영철은 모든 증거를 회사의 디지털 파일에 숨겼어. 제3자 명의의 계좌와 계약서들. 그걸 되찾아야 해. 현우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가온 주얼리가 더러운 돈으로 세워졌음을 증명해야 해.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불꽃으로 빛나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아직 상업 등기소와 은행에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서연이가 의심하면 모든 것을 닫아버릴 겁니다. 세월에 굳어진 손을 가진 이 실장님은 금속 상자를 열고 작은 하드 드라이브를 꺼냈다. 여기 정숙보석의 원본 디자인, 사본이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다. 사모님과 현우 도련님이 그녀가 수정하기 전에 서명한 설계도들이죠. 그녀의 새 회사가 이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도를 증명한 셈입니다. 나는 감사와 성스러운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나만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현우를 위해, 이 집에 영혼을 바친 모든 직원을 위해 싸우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의 역사를 지우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공방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낡은 컴퓨터에 하드드라이브를 연결했다. 폴더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다. 이름, 날짜, 계약서, 모든 것. 서연과 영철의 거짓말의 그물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그리고 도난당한 데이터의 그림자 속에서 나는 진실로 향하는 길을 보기 시작했다. 키보드 소리는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기도의 메아리와 섞였다. 하느님, 제게 하루 더 살게 하신다면 제 아들의 이름을 깨끗이 하는데 쓰게 하소서.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나는 그분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다음 며칠을 조용히 일하며 보냈다. 마치 고통이 내가 직접 녹여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뜨거운 금속이 된 것처럼. 이 실장님의 공방에서는 불과 은, 그리고 구원의 냄새가 났다. 내 손안에서 과거의 파편들이 다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나는 정숙의 유산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보석 전시회를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었다. 완벽한 덫, 금으로 조각된 진실이 될 것이었다. 내가 선택한 모든 작품에는 나의 숨겨진 서명이 있었다. 반지, 목걸이, 팔찌의 안쪽에 새겨진 작은 표시. 영철은 항상 무시했지만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전통. 그것은 나의 흔적, 보석 장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 내 작업의 DNA였다. 서연이가 자신의 제국을 위해 내 디자인을 사용했다면 이 작품들은 그녀의 모든 것이 도난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실장님은 목걸이를 닦는 것을 도와주었다. 박 변호사님은 서연이가 가온 주얼리의 새 컬렉션을 선보일 예정인 인천국제 보석 박람회 주최 측과 조심스럽게 접촉했다. 완벽한 무대였다. 내가 반지 세팅 위에 돌을 박는 동안 내 생각은 과거와 현재를 오갔다. 망치의 모든 타격은 내 심장의 박동이었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컬렉션은 마치 각 보석이 자신의 이야기를 숨쉬는 것처럼 테이블 위에서 빛나기 시작했다. 금빛 속에는 갇힌 눈물이, 은빛 광채 속에는 약속이,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변한 분노가 있었다. 마지막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들었다. 영철이 우리 결혼기념일에 선물해준 것과 똑같은 자수정 펜던트. 하지만 이번에는 오직 나만이 아는 단어, 정의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벨벳으로 앙감을 댄 상자에 넣고 속삭였다. 모든 돌은 증인이 될 것이고 모든 서명은 목소리가 될 것이다. 서연이는 내 이름과 내 아들, 그리고 내 과거를 훔쳤지만 진실은 훔칠 수 없을 것이다. 이 조명이 켜지는 날, 세상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살아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금에 반사된 모습에서 나 자신을 보았고 모든 것 이전의 나, 이정숙, 보석장인, 어머니, 생존자를 알아보았. 그리고 나는 다음번에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존경심이나 두려움을 담아 부르게 될 것임을 알았다. 전시회 날 아침은 이상하고 짙은 공기로 시작되었다. 마치 하늘 스스로가 무언가 부서질 것을 아는 듯했다. 인천은 황금빛 포스터와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진작가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다. 컨벤션 센터는 가득 찼다. 기업가, 디자이너, 기자, 그리고 구경꾼들이 속삭임과 값비싼 향수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서연이는 여왕처럼 도착했다. 그녀는 하얀 실크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내가 즉시 알아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내 디자인 중 하나, 몇 년 전 정숙보석의 20주년을 위해 만들었던 것의 정확한 복제품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함의 가면이었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인생 전체를 얻었다고 믿는 자의 것이었다. 나는 어두운 스카프로 머리를 가리고 군중 속에 보이지 않게 홀 뒤편에 서서 무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다. 여러분과 함께 한국 보석계의 르네상스를 이끈 선구자, 재능 있는 김서연 대표님을 모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녀는 거짓된 자부심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달콤하고 계산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저는 저의 새로운 컬렉션, 영원의 빛을 선보입니다. 각 작품은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가르쳐주신 열정과 힘, 그리고 가족의 유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먼저 가신 분들, 그 말들이 내 속을 태웠다. 나는 모델들이 차례로 런웨이를 걷는 것을 지켜보았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모두 같은 선, 같은 곡선, 오직 나만이 아는 금속에 숨겨진 같은 이니셜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영감이 아니었다. 약탈이었다. 내 삶, 내 예술, 내 영혼이 상품으로 변한 것이었다. 나는 옷 아래의 묵주를 느끼며 가슴에 손을 얹었다. 내 옆에 있던 이 실장님이 속삭였다. 사모님 것들이죠? 자수정 펜던트까지 전부 베꼈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오늘 저것들이 마지막으로 빛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사람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치는 동안 플래시가 무대를 비췄지만 아무도 조명 사이로 나 또한 모든 것이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날 그곳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모든 가짜 보석이 서연이가 묻었다고 믿었던 진실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정숙의 흔적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이제 막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롱의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될 때 나는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결심했다.
관객들의 속삭임이 공기를 채우고 서연이는 카메라와 아청꾼들 그리고 내 손에서 훔친 거짓된 영광에 둘러싸여 여전히 무대에서 자신감 넘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덮고 있던 스카프를 벗었다. 어깨를 펴고 느리지만 단호한 걸음으로 군중 사이를 나아갔다. 각 걸음은 과거의 뜨거운 금속 위를 내리치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몇몇 참석자들은 나를 알아보고 길을 터주었다.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서연이는 너무 늦었을 때 나를 보았다.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마이크를 내리며 중얼거렸다. 나는 허락도 없이 무대로 올라갔다. 점점 커지는 관중의 웅성거림 속에서 나는 전시된 작품 중 하나인 나선영 무늬의 화이트 골드 팔찌를 들어 모두의 앞에 높이 들었다. 이 디자인은 나는 홀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이름과 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내 것입니다. 네가 훔칠 꿈을 꾸기도 훨씬 전에 이 심장에서 이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군중은 침묵에 잠겼다. 서연이는 초조하게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머님,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혼란스러운 건 내 양심이겠지? 나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끊었다. 이 곡선, 안쪽 가장자리에 이 각인. 나는 팔찌를 돌려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내 서명이야. J.S. 리. 내 손으로 직접 새겼어. 그리고 네가 여기에 전시한 모든 보석에는 같은 표시가 있지. 네가 내 예술뿐만 아니라 내 인생까지 훔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 표시. 웅성거림은 감탄사로 바뀌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주최 측이 개입하려 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를 건드리지 못했다. 서연이는 창백해지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없어요. 있어. 나는 사납지만 평온하게 대답했다. 전부 가지고 있어. 계약서, 송금 내역, 가짜 보고서, 보험 증권, 모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야.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눈을 마주 보았다. 너무 가까워서 그녀의 가면을 무너뜨리는 두려움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너, 김서연. 너에게는 죄가 있어. 내 아들의 화장 서류에 서명한 그 손에, 그의 이름을 묻어버린 그 미소에, 죽은 척한 남자와 나눈 그 돈에, 공포의 웅성거림이 홀을 휩쓸었다. 서연이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다 연단에 부딪혔고, 그녀의 잔이 바닥에 떨어져 마침내 깨지는 봉인처럼 마른 소리를 내며 깨졌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관객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나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왔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만 어머니는 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내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희생자가 아니었다. 거짓말이 듣기를 두려워했던 목소리였다. 관객들의 웅성거림이 아직 공중에 떠 있을 때 나는 음향부스 옆에 있던 이 실장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순식간에 무대 조명이 어두워졌다. 이전에는 가온 주얼리의 로고를 보여주던 대형 스크린이 깜박하며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 장면이 모두의 앞에 나타났다. 살아있는 영철이 남해의 골프 리조트에서 웃으며 와인잔을 들고 서연이가 그의 뺨에 입을 맞추는 모습. 카메라 플래시가 즉시 터졌다. 일부 손님들은 비명을 질렀고 다른 이들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영상은 계속해서 내가 되찾은 문서들을 보여주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상업 등기부, 생명보험금 송금 내역, 그의 소위 죽음 이후 영철이 서명한 수표들, 내 차분하게 녹음된 목소리가 이미지 위로 흘러나왔다. 5년 동안 저는 존재하지 않았던 죽은 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제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돈 때문에 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이 여기서 보는 모든 것이 저에게서 빼앗겼던 진실입니다. 화면에는 서연의 서명이 담긴 화장 신청서와 조작된 부검 보고서가 나타났다. 집단적인 공포의 웅성거림, 신성한 메아리처럼 홀을 가득 채운 불신의 소리가 있었다. 창백해진 서연이는 기술팀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다. 저거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박 변호사님이 이미 그곳에 인증된 사본이 가득한 서류철을 보여주며 혼란 속에서 외치고 있었다. 원본은 검찰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기, 살인, 그리고 신분 도용에 대한 공개 고발입니다. 언론은 즉시 반응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현장을 비췄다. 기자들은 마이크를 들고 다가왔고 군중은 분노와 호기심으로 그녀의 이름을 외쳤다. 김서연 씨, 남편이 살아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정숙 여사님, 언제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까?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으려 했지만 혼란은 이미 멈출 수 없었다. 소란 속에서 사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이며 무대로 나아갔다. 김서연 씨, 사기, 위조,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한 명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까지 참석자들 사이에 숨으려 했던 영철은 순식간에 발각되어 둘러싸였다. 플래시가 그를 삼켰다. 홀 전체가 목소리와 사이렌, 카메라의 소용돌이로 변했다. 나는 자수정 펜던트를 손가락 사이에 쥔 채 무대 중앙에 가만히 서 있었다. 인공 조명의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현우야, 내 아들아, 이제 끝났어. 진실이 밝혀졌어. 경찰들이 서연이를 호송하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나를 찾았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두려움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나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다. 행사장의 입구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지는 동안 참석자들은 방금 목격한 일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경찰관들은 카메라와 외침 사이로 서연이를 호송했다. 항상 여왕의 우아함으로 걷던 그녀는 이제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훔친 보석으로 뒤덮인 그녀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기자들은 마이크와 플래시로 그녀를 둘러싸며 그녀의 거짓된 평정을 산산조각 냈다. 시아버님의 죽음을 위장한 것이 사실입니까? 최연우 씨의 살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가족의 유산을 빼돌렸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은 했지만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사실이 아니에요. 전부 영철 씨 아이디어였어요. 그가 시켰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메라 소리와 분노의 웅성거림에 묻혀버렸다. 검사들은 사기, 횡령, 신분 도용 혐의로 체포 영장을 가지고 도착했다. 영철의 보험증권과 관련된 은행 송금 내역과 가짜 이름으로 서명된 계약서들을 발견했을 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제 조작된 부검 보고서와 화장 신청서로 새로운 수사 라인이 열렸다. 계획살인. 그녀에게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체포된 영철이 다가가려 했다. 서연,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권위적인 어조로 명령했지만 그녀는 너무나 순수한 증오로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어느 때보다 더 살아있는 것 같았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녀는 경찰관들이 그녀를 순찰차로 밀기 전에 소리쳤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사랑한다고 약속했지. 나는 진실만이 줄 수 있는 평온함으로 멀리서 대답했다. 서연이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애원과 비슷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늙은이. 그녀가 뱉어냈다. 맹세컨대 이게 끝이 아니라고.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어떤 말보다도 그녀를 무장해제시키는 평온함으로 그녀를 보았다. 내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여기가 끝이 아니야. 정의가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지. 순찰차 문이 마른 소리를 내며 닫혔고 그녀의 모습은 푸른 불빛 사이로 사라졌다.
관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심했지만 곧 커져서 장소를 가득 채웠다. 그것은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안도의 박수였다. 나는 인천 위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쉬었다. 서연이는 체포되었고 영철은 혐의에 직면할 것이며 내 삶을 앗아갔던 그 진실은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그 소란 뒤의 침묵 속에서 나는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리고 한때 침묵당했던 모든 여성을 위해. 서연이가 체포된 후 모든 것이 진정되는 듯 했을 때 한 외침이 일반적인 웅성거림을 갈랐다. 도망친다. 영철은 혼란을 틈타 사진작가들 사이로 도망쳤고 길을 막는 사람들을 밀쳐냈다. 이전에는 그를 고상하게 보이게 했던 정장은 이제 컨벤션 센터 복도를 달리며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를 멈추라고 외치는 경찰관들에게 쫓기면서 밖에서는 인천의 밤이 사이렌과 붉은 불빛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영철은 자신을 단죄한 전시회를 알리는 포스터에 걸려 넘어지며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정숙의 유산.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차에 도착하려 했지만 세월과 죄책감에 배신당한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다. 목격자들은 그가 가슴에 손을 얹고 비틀거리다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다. 경찰들이 다가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탐욕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하느님을 속였다고 믿었던 남자. 김영철은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 얼굴을 밟고 쓰러졌다. 마지막 헐떡임, 잃어버린 시선, 그리고 침묵.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승리감이나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슬프고 피할 수 없는 평온함뿐이었다. 나는 깜박이는 불빛에 둘러싸인 채 응급담요로 덮인 그의 시신이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그의 옆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내가 사랑하고 저주했던 영철의 얼굴은 창백하고 늙고 공허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던 남자는 2번 죽었다. 처음은 그의 영혼을 배신했을 때, 그리고 2번째는 다시는 밟지 못할 이 땅 위에서 지금. 내가 그에게 몸을 숙이자 경찰관들이 정중하게 물러섰다. 나는 그의 차가운 이마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고 눈을 감은 뒤 증오 없이 오직 납처럼 무거운 진실만을 담아 천천히 속삭였다. 하느님은 주무시는 게 아니란다. 영철 씨, 내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셨을 뿐이야. 나는 바람이 내 말을 앗아가는 동안 몇 초간 그곳에 머물렀다. 그 순간 나는 가장 큰 벌이 죽음이 아니라 너무 늦게 찾아오는 양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영철은 세상을 속였다고 믿었지만 신의 정의는 무자비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위험있게 일어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이렌 소리와 웅성거림 사이를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한 남자의 무덤에서 나를 멀어지게 하고 마침내 내 것이 된 삶으로 나를 가까이 이끌었다. 정의가 마침내 목소리를 낸 그날로부터 몇 주가 지났고 신문들은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로 일면을 채웠다. 기업가 김영철, 수십억 사기 위해 죽음 위장. 공범이자 며느리 김서연,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법원은 모든 재산의 반환을 명령했다. 월미도의 집, 보석상, 정숙 보석, 동결된 계좌들. 심지어 한때 나의 피난처였던 오래된 별장까지 모든 것이 내 이름으로 돌아왔다. 마치 우주가 내게서 빼앗겼던 것을 돌려주려 애쓰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안에는 축하도 웃음도 승리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휩쓸고 간 폭풍 뒤에 남는 평온함처럼 깊은 고요함만이 있었다. 변호사들, 직원들, 공증인들 모두가 나를 축하하고 내 손을 잡고 인터뷰를 제안하고 싶어 했지만 나는 오직 침묵만을 원했다. 어느 날 아침 집 열쇠가 공식적으로 내 손에 돌아왔을 때 나는 회색 쇼를 두르고 혼자 바다의 성모성당까지 걸어갔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햇살이 스며들어 바닥을 부드러운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내가 울고 도망쳤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는 몇 년 동안 알지 못했던 평화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나는 절망의 밤에 보았던 바로 그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느리고 평온한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게 내버려 두었다. 감사합니다, 성모님.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제가 잃었던 것을 돌려주셔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잃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단 위로 떨어지는 빛을 보며 나는 하느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분은 단지 내가 보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셨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속은 미망인도 부서진 어머니도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고 의식 있고 깨어있는 여자였다. 나는 차분하게 성호를 긋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처음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감사하며 기도했다. 밖에서는 바닷바람이 파도의 속삭임을 가져왔고 나는 내 보석과 집, 그리고 성을 다시 가졌지만 진정한 보물은 훨씬 더 단순한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를 지탱해준 믿음. 밖으로 나오자 태양이 나를 어루만지듯 감쌌다. 나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금은 그 빛을 잃을 수 있지만 믿음은 결코 녹슬지 않는다. 그 소식은 어느 흐린 아침에 나에게 전해졌다. 서연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며 몇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변했다고 구치소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고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쓴다고 했다. 나는 며칠 동안 망설였지만 마침내 수락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해야 할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도소는 쇠와 소독약, 그리고 멈춰버린 삶의 냄새가 났다. 나는 속삭임마저 흡수하는 듯한 벽이 있는 작고 차가운 방으로 안내되었다. 서연이는 그곳에 있었다. 더 야위고 머리는 묻고 눈은 퀭했다. 그녀는 나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머님,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다가가지 않고 서서 한때 딸의 얼굴과 혼동했던 그 얼굴을 관찰했다. 뭘 원하니, 서연?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수갑찬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녀는 억눌린 눈물과 함께 말했다. 제가 한 짓을 만회할 말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 아이들, 영철 씨와 제 아이들은 현우 씨의 피도 섞여 있어요. 그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할머니를 미워하며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침묵이 납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의 말은 다정함 때문이 아니라 아픈 진실의 메아리 때문에 내 가슴에 밝혔다. 피는 선택할 수 없지만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 나는 그녀를 보았고 순간 현우가 죽었을 때 울며 나를 안았던 젊은 여인을 본 것 같았지만 그 이미지는 곧 사라졌다. 용서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가금절을 헤아리며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내 용서는 네가 훔친 모든 돈과 모든 눈물을 갚는 것에서 시작돼. 서연이는 조용히 울며 고개를 숙였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은 절망적으로 나를 찾고 있었다. 희망은 내 용서가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대답했다. 내 회개가 주는 거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돌려주고 변명 없이 내가 한 짓에 맞서는 것에서 시작해. 오직 그때야 아마도 하느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실 거야. 나는 일어서서 가기 전에 덧붙였다. 네, 아이들은 언젠가 네가 누구였는지 알게 되겠지만 내가 누구였는지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내 발자취를 반복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길 바란다. 교도소를 나왔을 때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밖에서는 몇몇 기자들이 내가 그녀를 용서할 것인지 물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하늘을 보았고 침묵이 나를 대신해 말하게 내버려 두었다. 왜냐하면 용서는 정의처럼 단순하거나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천천히 치유되는 상처지만 오직 먼저 진실에 직면할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나의 것도 그녀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판단에 속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라면 내 자리에서 어떻게 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인천 위로 떠오르는 새벽은 다른 빛을 띠고 있었다. 더 부드럽고 더 인간적이었다. 어둠의 세월은 지나갔고 과거의 죄수였던 여자도 함께 사라졌다. 이제 매일은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되찾은 배상금과 부패의 흔적이 모두 사라진 깨끗한 회사로. 나는 그 많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그렇게 최연우 장학재단이 탄생했다. 공부를 꿈꿨지만 수단이 없었던 가난한 보석 장인과 공예가들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었다. 다른 이들의 탐욕 때문에 죽었던 내 아들의 이름이 희망의 동의어가 되기를 바랐다. 개회식에서 호기심 가득한 손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금은 불로 다루어집니다. 영혼과 마찬가지로요. 이 불이 여러분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미소들을 보는 것은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미래에 대한 믿음을 되돌려 주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눈물의 무대였던 오래된 월미도 집을 샀다. 예전처럼 팔거나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곳을 나이든 여성들, 대부분 미망인이거나 버림받았으며 자원도 목소리도 없는 여성들을 위한 공방학교로 바꾸었다. 나는 그것을 새로운 빛의 집이라고 불렀다. 그곳의 각 작업대는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보석을 만드는 단단한 손들로 가득 찼다. 이전에는 논쟁과 거짓말을 들었던 벽들은 이제 기도와 희망으로 울려 퍼졌다. 이 실장님은 강좌를 담당했고 헬레나 수녀님은 신앙과 자존감 강연을 조직했다. 때때로 나는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나와 마찬가지로 한 세대의 여성들이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바꾸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보면서 어느 날 오후 태양이 창문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박 변호사님이 피곤한 미소와 갈색 종이에 쌓인 꾸러미를 가지고 도착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방금 인쇄소에서 나왔습니다. 나는 책을 손에 들었다. 침묵의 광채라고 은색 글씨로 쓰인 표지에는 작은 자수정이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였다. 우리 셋, 나와 헬레나 수녀님,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함께 썼다. 복수의 외침이 아니라 신앙의 증언으로서 침묵의 광채. 나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나는 하느님의 목소리, 내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공방 창가에 앉아 여성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다. 해질녘에 빛이 갓 닦은 금속에 반사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극을 목적으로 바꾸는 것. 더 이상 정의가 필요 없었다. 왜냐하면 정의는 평화의 모습으로 찾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나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불이고 손이며 유산이다. 나는 이정숙이고 이번에는 아무도 나를 지울 수 없다. 세월은 그늘이고 현명한 걸음으로 많은 상처를 지웠지만 영혼이 깨어나는 법을 배운 장소는 지우지 못했다. 몇 년 후 어느 봄날 아침, 나는 남해로 돌아왔다. 짐은 없었고 작은 핸드백과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상기시켜주는 자수정 펜던트뿐이었다. 나는 한때 내 인생을 바꾼 배신을 발견했던 해안을 따라 걸었다. 바다는 여전히 똑같았다. 거대하고 빛나고 무심했다. 하지만 나는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그물을 보며 떨던 여자가 아니었다. 불과 침묵, 그리고 거짓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나는 이제 비어있고 조용한 새로운 간판과 다른 정원을 가진 골프 리조트 앞에 멈춰 섰다. 나는 눈을 감고 소금기 있는 공기를 들이마셨다.
모든 파도가 과거를 조금씩 더 지우는 것을 느끼면서 그때 등 뒤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정숙 할머니. 나는 천천히 돌아섰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과 너무 깊은 눈을 가진 여자아이였다.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현우의 무언가를, 변덕스러운 운명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무언가를 알아보았다. 엄마가 죄송하대요. 그녀는 작은 손에 조개 껍데기를 든 채 수줍게 말을 이었다. 매일 할머니를 위해 기도한대요. 목이 메었다. 나는 그녀의 키에 맞춰 몸을 낮추고 다정하게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넌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순진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하늘처럼 반짝이는 보석을 만드는 분이잖아요. 엄마가 말해줬어요. 나는 약속처럼 빛나는 바다를 보았고 그 후 나에게 조개 껍데기를 내미는 아이를 보았다. 나는 그것을 받아 조심스럽게 손가락 사이에 쥐었다. 내 엄마에게 전해주렴. 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다가 아팠던 건 전부 가져갔다고. 가끔 하느님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용서하신다고. 아이는 말없이 나를 안았고 그 몸짓에서 나는 재판도, 돈도, 세월도 주지 못했던 것. 절대적인 평화를 느꼈다. 그녀가 달려 멀어졌을 때 나는 혼자 남아 천천히 가라앉는 태양이 있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내 얼굴을 스쳤고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음을 알았다. 나는 바다에 속삭였다. 고마워, 현우야. 고마워요, 하느님. 모든 걸 이해했어요.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 않지만 길을 밝혀준다. 그리고 침묵의 광채와 함께 나는 천천히 돌아서 걸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 이 이야기에 대한 나의 마지막 서명이 되도록 내버려두면서 아이는 순수함으로 가득 찬 큰 눈으로 나를 보았다. 자신이 얼마나 큰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채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몸을 숙여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다. 그녀의 작은 심장이 내 심장에 맞닿아 뛰는 것을 느꼈다. 햇살과 모래의 향기가 나를 감쌌고 순간 나는 그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올 모든 세대, 과거의 독에서 깨끗해진 세대들을 안고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슬픈 미소, 세상의 모든 부드러움과 작별을 담은 미소로 속삭였다.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길, 아가야. 나는 이미 평안을 얻었단다. 아이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신성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의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해변으로 달려가 내 발자국 옆에 자신의 작은 발자국을 남겼고 해질녘의 바람은 그녀의 웃음소리를 멜로디처럼 앗아갔다. 나는 그곳에 서서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타오르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바다는 느리고 영원하게 숨쉬고 있었다. 나는 모든 전투에서 나와 함께했던 낡은 묵주를 가방에서 꺼냈다.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을 때 내 손에 꽉 쥐었던 바로 그 성당에서 성모님께 인간의 정의가 아닌 영혼의 명료함을 구하며 들고 있던 바로 그 묵주. 나는 그것을 공중에 들었다. 그리고 구슬들은 그날의 마지막 빛으로 반짝였다. 그 순간 나는 믿음과 정의가 별개의 길이 아니라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바닷 공기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나를 들어 올리는 것을 느끼면서 나는 맨발로 손가락 사이에 묵주를 든 채 액체금처럼 타오르는 수평선을 향해 해변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각 걸음은 작별이자 약속이었다. 태양은 지고 하늘은 열렸으며 내 그림자는 모래 위로 길게 늘어졌다. 나는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게 내버려두며 미소 지었다. 내 목소리는 파도 사이로 사라졌다. 하느님의 정의는 어떤 보석보다도 더 빛나고 그분의 용서는 어떤 금보다도 더 빛난다. 그렇게 이정숙, 미망인, 어머니,
보석장인 여자는 빛을 향해 계속 걸어갔다. 고통과 믿음이 마침내 하나의 진실, 평화로 녹아드는 그곳으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이정숙처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정의가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느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눈을 뜰 때까지 기다리실 뿐입니다.